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 지사, 이 잠재적 대권 주자 두 사람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만났죠. 무상급식 관련 회동을 가졌습니다. 결국 설전만 벌이다가 두 사람의 35분 회동은 끝내 의견차만 확인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하필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네요. 오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비서실이 많이 좀 바뀌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 아카데미 원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어제 있었던 두 잠룡의 회동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두 사람의 만남,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좀 흥미진진했는데 어땠습니까? 두 분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슈를 제기해서 전 국민적 관심사를 끌었고 예. 문재인 대표는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예.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무상급식이라는 게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만, 원칙만 말씀드리고 해결 대안을 제시 못한 게 약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사람의 정치인이 말만 잘해서는 안 되지만 말싸움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더 잘했다고 보십니까? 말싸움은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가 낫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별명 자체가 버럭준표 네. 혹은 앵그리 준표 이런 재밌는 별명들이 많이 있는 네. 이 홍준표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센 이야기는 아무래도 더 많이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또 야당의 대표 입장에서 젠틀하게 시작은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또 감정을 표현해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런 썰전에는 조금 이제 홍 지사가 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여야 혹은 또 양쪽 두 분 모두 실익이 없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익이 없는 만남. 네. 자, 하나하나 그럼 잠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저희들이 좀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땠는지 1라운드부터 함께 보시죠. Round one, fight. 밥 안 먹어도 좋으니 우리도 그 학원 다닐 수 있게 좀 해달라. 무슨 교육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일각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무상급식이 중단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했다. 성별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 밥보다 공부다. 아니다. 어른들 정치 때문에 아이들 밥을 굶면서는 안 된다. 어느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각자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 사회 발전 단계, 또 우리 정부의 예산, 또 우리 국민의 세금 수준을 감안할 때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즉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남는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지원금을 제공해서 그들의 학습 능력을 제공시키는 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교육 차별을 극복하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 지사님 말 속에 좀 미묘한 이 트릭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그걸 이제 문 대표가 정확히 지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무상급식 중단 혹은 무상급식 폐지가 아니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걸 적극 해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꾼 것이다. 근데 이제 문 대표 얘기는 무상급식 자체가 모든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상과 유상을 분리하는 거죠. 예. 실제로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은 일부 한 6만여 명 학생에게 돌아가고 22만 명은 무상으로 먹던 아이들의 학부모가 유상으로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적인 이제 유상, 무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섞여 있는 이제 어법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상급식과 북유럽식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니까 1930년대부터 북유럽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홍준표 지사는 사회주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국가들이다. 여기서 또 이제 이념 논쟁의 징후가 좀 나타나는데 어쨌든 두 분의 논리는 평행선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무상급식이다 아니다라는 이제 어법의 문제보다는 결국은 지금 이 홍 지사와 또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자리에 불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행선을 달립니다. 대화 내용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Round 2. Fight. 하지만 그 예산은 어쨌든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지금이라도 해법이 있다면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이고, 해법이 없다면 돌아가야죠.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그게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요 천하의 홍준표 주사님이 의회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저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우리 지사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자라고 요청해도 보통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좀 대화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작년 예산 확정 전에 했어야죠. 예산을 네, 저희들이 말싸움을 보고자 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대권을 도전할 분들이라고 지금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신경 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부터 좀 전달을 해보죠. 홍준표 지사께서 그 의회 예산 이렇게 탓하는 것은 약간 국민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우리 정부 아니면 지자체 예산이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약 6만 6천 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교육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거를 의회 예산이 이렇게 됐고 지사는 집행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비켜가는 거는 정도에 좀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보니까 2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에 빌미를 제공을 했네요. 아, 뭐라고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홍 지사가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여기서 해법이 없다면 뭐 일어나야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해법은 없이 오셨고 설득과 권고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제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차라리 야당의 대표가 이 경남도지사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저기서 이 교육감을 만나보라는 권유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감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문제 이 교육감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도 아니고 새누리당 소속도 아닙니다. 무소속 이제 이 경남 교육감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를 주선하는 형태로 중재자로서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그렇지 않고 직접 이제 만나서 설득을 시도하다 보니까 답은 나오지 않는데 만나줬을까요? 그럼 쉽지 않죠. 예.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자, 결국 이 끝날 때까지 가시돋친 설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Round 3. Fight. 대표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럼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이것은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니고 논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이렇게 도의회 뒤에 숨지 마시고 도의회가 다 지사님이 드라이브 거셔가지고 뭐 그런 거 다 천하가 다 알고 이 잘못된 걸 가신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아이고, 두고 보시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마지막에는 정말 감정이 실린 것 같더라고요. 감정이 실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문 대표가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홍 지사도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평행선으로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서로 벽이라는 것만 확인했는데 그럼 이제 결산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홍준표 지사가 조금 더 우위를 잡았다. 왜냐하면 이 전국 정당을 이끄는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이게 도청으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예. 지사 집무실에서 회담을 했는데 결국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 이 복지에 대한 홍 지사의 프레임을 이 매체에 키워준 효과를 내고 사실은 야당은 실익은 없고 명분은 내놨으나 명분을 내놓은 거 외에는 얻어가는 것은 없었다. 이런 이제 아쉬운 대목이 남는 결말입니다. 문 대표가 홍 지사를 만나려고 결정했을 때 이미 뭐 결론은 안 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갔겠죠. 갔는데 아이고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 이번 회동을 단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단판의 성격보다는 그렇죠. 서로의 주장과 입장을 제시하고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그리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재밌게 표현하고자 해서 두 사람의 대권 이제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 밥 문제고 그렇죠. 정말 저소득 그 밥 굶는 아이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홍 지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외비가 없어서 뭐 공부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그 주장은 급식을 전부 다 유료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저소득층 그러니까 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 대상자 6만 6천 명 정도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남는 예산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뭐 도서 구입비라든지 또 학원 지원비를 줘서 그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그래서 보여집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은 양쪽 어느 쪽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하냐 학교를 밥 먹으러 갑니까 공부하러 가지 이게 이제 홍 지사 주장인데 사실은 또 밥을 먹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만 하고 밥은 굶길 거냐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지금 떼낼 수 없이 다 뭉쳐 있는 건데 한 인간을 교육시켜내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한쪽은 선별적 한쪽은 보편적 한쪽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 한쪽은 잘라서 돈 내고 먹어라. 여기는 무료로 줄게. 요런 이제 이 어찌 보면 또 구획을 구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국민들의 민심은 그 중간 어딘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비례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들은 많이 내고 먹고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좀 덜 내고 먹어라. 혹은 아주 힘들면 무료로 주마. 이런 좀 비례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또 매체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절충된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은 모두 다 극단으로 가 있는 거죠, 이미. 보편적과 선별적 사이에. 그 사이의 대안에 대한 카드를 먼저 내는 쪽이 저는 이긴다고 보는데 아직은 아무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은 제3의 사실 길은. 없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평행선의 결말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대목은 다음 달부터 당장 유료로 또 지급해야 되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남도의 여론이. 그 문재인 대표의 말이 의미 있었던 것은 아니 전국 다 다른 이제 지자체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경기도도 이제 여권 도지사입니다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남도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다음 달에 체감할 거란 말이죠. 이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게 가장 이제 뜨거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끝나고 나서도 홍준표 지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프릭으로 준비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안 없이 오는 거는 쇼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오늘인데 했습니다. 센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대안 없이 방문하는 거는 쇼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들 상대로 쇼를 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지 제대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보여주시죠. 쇼다. 네, 그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준표 지사 밥줄 끊어질 수도 있다. 센 뭐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네요.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준표 지사 밥줄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뭐 한 곳이 뚫리면 이제 다른 곳 뚫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경남도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딴 데도 결국 이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맞습니다. 복지의 틀이.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대결이 표면적으로는 무승부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실익을 홍 지사가 조금 더 챙겨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야당의 뭐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대표와 그리고 이제 지자체 수장이 만나서 하나의 풀리지 않는 이슈를 놓고 지금 파이팅을 한 건데요. 여기서 홍 지사가 만약에 이긴다면 앞으로 이것을 경남도에서 성공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성공 사례가 된다면 전국으로 확산이 될 텐데 내년 총선 혹은 그 다음에 대선에서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어제 이 만남이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뼈아픈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예. 차라리 만나지 않을 걸 이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야의 이제 차후 전략들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총대를 맨 거예요. 홍 지사가 총대를 메고 이걸 성공을 하면 홍 지사는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에서 더 많은 지지율을 얻게 되는 또 그런 정무적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홍준표 그 경남지사 별명이 사막의 고독한 여우입니다. 예, 사막의 고독한 예, 여우. 이슈 파이터로서 예. 정평이 나 있는데 한번 이슈가 제기되면 그 이슈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결하려는 그런 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도 그랬죠. 끝까지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발언도 보면 이 무상급식 문제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근본적인 대책 또 대안을 만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거기까지는 보여집니다. 성공인데 문제는 홍 지사님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 이게 좀 갈라치기예요. 좀 분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주의료원 이제 폐업 문제와 이번에 무상급식을 선별로 돌린다 이런 부분들이 찬반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 이슈라 조금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가진 못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인가? 이런 대목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사실 다루기 힘든 게요. 그냥 찬성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찬성, 적극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뭉쳐서 세력이 돼서 자신에게 맞습니다.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또 강한 적 강한, 앞에서는 크게 싸워야 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달라진 청와대 분위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많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병기 실장의 그 일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소통 일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박 대통령 순방 환송 때 여당 지도부와 티타임을 하기도 했고요.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때는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월 12일 날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대국민 담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뭐 기자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기업끼리, 네.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위산업. 포자방이었다가 이제는 확대되면서 기자방으로 바뀌었죠. 예, 이럴 때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수위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박 대통령 여야 대표와 만날 때 합의문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3자 회동 당시에도 그 여야 대표가 만난 시간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난 시간보다 더 많았죠. 오래, 예,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18일이라고 그러셨는데 17일입니다. 예. 17일 오후 3시에 만났죠. 근데 그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시간은 100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야 대표와 합의문을 조율하면서 이걸 다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다듬은 시간이 103분. 그래서 사실은 여야 대표는 대통령보다 비서실장과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죠. 예. 이런 분위기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과 조금 분위기 차원에서 아직 뭐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분위기 차원에서는 뭔가 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김기춘 실장 체제에서는 초기에 청와대 그 시스템의 안착,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리와 추진력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시점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불통,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비서실장의 임무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소통 역할을 어떻게 비서실장이 잘 감당하느냐, 예. 그게 최고의 과제였는데 이병기 그 신임 비서실장이 그동안의 경험과 또 합리적인 성품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청와대 내 또 청와대 외부와 여야 관계 이런 소통 관계를 원만하게 잘 풀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또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조간에 나왔는데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 지금 전직 국정원장과 그렇죠. 현직 국정원장이 함께 나란히. 예, 대통령 옆에 좌우에 나란히 있네요. 예, 걸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통 장려하면서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그동안은 직접 보고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수석 비서관이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려니까 이런 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서성기 원장님께서는 청와대 근무를 직접 하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그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가요? 청와대 그 비서실 보좌 시스템은 그 대통령과 정부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주요한 업무를 챙기면서 필요한 경우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 또는 뭐 총리나 장관한테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서 보고를 받고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뭐 비서관뿐만 아니라 수석 비서관 또 장관들
그다음에 총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만나서 대면 보고하는 게 상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업무 스타일상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이 직접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 보고하는 것은 좀 적었지 않느냐.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비판을 잘 받아들여서 바람직하게 변화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앵커님 멘트는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데 저는 정말 180도 바뀌었다는 느낌이 체감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불통에서 소통으로 급전환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병기 비서실장은 이제 많이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제 초기 단계인데 예. 하지만 분위기 쇄신이 중요하거든요. 기조를 잡는데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비서실장이 잘하신다기보다는 기존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너무 꽁꽁 닫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문을 빗장을 이제 하나씩 열고 있으니까 이제 좀 바람도 통하고 소통이 되고 시원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너무 오래 이 대통령께서 좀 유임시키고 있었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보도를 통해서 본 중에 가장 신선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 이 관저로 퇴근하시면 그 밤 시간에 뭐 하세요? 세간에서 궁금해할 때 서류 가져가서 봅니다.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대통령 퇴근 시에 서류 가방을 못 가져가게 한답니다. 서류 가방 무거운 거 챙겨 들고 가시려고 하면 그거 집무실에 두고 가시고 요거 가져가십시오. 해서 요약된 브리핑을 간단한 케이스에 담아 준다고 하는데 예. 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측근에서 모든 조직을 청와대 조직을 관장하는 위치 아닙니까? 예. 이러한 작은 어떤 그 디테일들이 청와대의 소통 분위기를 많이 변화시켜내겠구나. 이 기조가 쭉 가기를 이제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다가 그동안 청와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불통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분위기 쇄신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이병기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를 만나고 또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을 만들고 그다음 청와대 내 분위기 쇄신하고 이런 걸 보면은 청와대 내 소통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소통 또는 외부와 언론과 국민 현장과의 소통도 앞으로 다소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시고 또 혼자 독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역할은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옆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의 역할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 아카데미 원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